성탄절 그리고 설날에 직접 통화를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실세의 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말이죠. 채널A의 이 단독 보도 내용 반향이 참 큽니다. 먼저 정유라 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2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거? 어머니. 이제 물어보니까 술술 나오기 시작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성탄절과 1월 1일에 전화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을까요? 성탄절에 뭘 부탁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무슨 뭐 청탁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1월 1일 막 성탄절은 안보를 묻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친분 있는 사람끼리 연락하는 뭐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유라야 니도 한번 인사드리라 하면서 이렇게 바꿔준 게 아닌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성탄절이라든지 뭐 추석, 명절 때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실제로 이현정 의원님 저희 사회부의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를 전한 셈인데 처음에는 뭐 한 차례 했다, 뭐 이제는 두세 차례, 수차례 했다, 뭐 이렇게까지 좀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뭐 한두 차례 정도로 했다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뭐 배신감 비슷한 게 드는데 박 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름이 바뀐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윤아 씨도 보면 지금 한 걸음 나오는데 그거 벌써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다 한 걸음 나가서는 그 크리스마스 때도 했고요. 또 몇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정윤아하고 통하면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말 잘 타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동향이나 그 어떤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당연히 정유라는 지금 말을 타고 있고 그 말이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그러면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럼 그거는 최순실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거고 최순실 부탁 자체를 그동안 들어줬다는 게 정황상 다 꼭 엮여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 전화 한 통화 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부 전화도 쉽게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도 했는데 1월 1일 또 했지 않습니까? 이 며칠 상간에 두 번씩이나 통화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세 차례뿐 아니라 더 많이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 근황도 물어볼 것이고 했다라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를 저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요. 정유라 씨는 박 전 대통령과 1월 1일에 통화를 했다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와 통화를 한 그로부터 딱 12일 뒤 1월 12일 박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체육계에 여러 가지 그 비리가 그동안 쌓여와서 막 그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라 대통령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개혁을 한다든지 비리를 바로 잡는다 그러면 말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새해가 2015년, 16년인지는 뭐 정확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2015년이라면 12일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를 얘기한 셈인데 그 전화 통화와 저 얘기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게 지금 자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게 아마 태권도 그 심판 그 판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배경 하에서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체육계 전반의 얘기를 최순실 씨와 정유라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식 라인을 통해서 체육계의 문제를 듣는 거 하고 그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연례 행사 있을 때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들로부터의 체육계 비리를 듣는 거하고는 또 많은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태강 국장의 경우에 그 승마 비리를 양쪽 다 잘못됐다라고 보고서 올렸다가 참 나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순실이나 정유라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한쪽에 편중된 얘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 면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 뜻이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아닌 사적 라인에서 올라오는 정보로 편중된 얘기를 들으면서 그에 따라서 대책들이 굉장히 강경일변도고 현장에 못 쫓아가는 실무가 못 쫓아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하면서 지금 그 김종전 차관 때문에 체육회가 뒤치다거리라고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말씀처럼 이번 공개된 통화 내역은 사실 최순실 씨 모녀와 박 전 대통령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에서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판에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왜 정유라 이 얘기를 뭐하러 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록 정유라의 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지만 여러 가지 수사에서 얻었던 자료들이 아닌가, 아니면 나중에 정유라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올 것은 거의 99% 이상인데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아주 아픈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얘기해. 정유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유라랑 특정일 날, 중요한 날 전화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부탁을 받고 뭔가 연관성, 경제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정유라는 영장은 기각됐지만 언젠가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유용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럼 말씀대로라면 딸인 정유라 씨가 엄마인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좀 조사하기가 좀 편할 수 있지만 불구속이라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 될 거고요. 그렇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얻을 것이며 지금 그 조사는 첨담고라든지 이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관련된 어떤 뇌물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참고인 조사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얻어진 증거가 있다 그러면 증거 자료로 이제 조서를 내는데 그거를 만약 변호인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유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나올 가능성은 아마 거의 99%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흐름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지만 정유라 씨와 통화한 적이 있고 두 사람 사이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친분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유라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이모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아니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일단 저 말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저만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통화를 가장 최근에 한 적도 있으니까 말이죠. 좀 정리해보면 박상훈 소장님. 이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서로 스치긴 했지만 제대로 만난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유라 씨가. 그러면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거는 만난 게 아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가 궁금증의 대상이 되는데 당연히 가깝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달서구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 입문할 때 우리가 동아일보 채널A 취재를 통해서 했다면 최순실 씨 언니 쪽에서 자금과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정유라 씨의 아버지가 보좌관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선 준비의 상당 부분도 처음에 도전할 때는 삼성동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역정과 최순실 씨 일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걸 모른다. 그걸 되면 그냥 지인의 딸이기 때문에 어릴 때 한번 봤다라고 퉁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치 역정에는 최순실 일가와 함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당연히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제로 비하하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이고. 네.
그렇군요. 예, 이수혜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점이 이 통화 사실이 사실 본인이나 엄마나 뭐 박 전 대통령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말려 들어갔다. 그래서 진술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유라 씨 입에서 폭탄 발언들이 나올까, 장시호 씨만큼의 그런 이제 그 폭발력 있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라고 이제 전망들을 했는데, 저는 좀 준비를 잘해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아마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를 드러내는 성격. 그 SNS 활동하던 거 보면은 그런 성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저 베테랑 조사관이라든가 검사들이 그런 준비를 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저런 얘기들이 좀, 그러니까 어떤 정황들이 있었겠죠. 그 정황을 파고드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는 참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봤다? 뭐 통화한 거 전혀 없다 하다가 이제 뭐 그 때때마다 통화를 안부 전화를 했다. 뭐 통화 내용까지는 뭐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왔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 장본인들이 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정말 이런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이전에서 해왔다는 것이, 한편으로 뭐 배신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 심한 배신감과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얘기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사심 없는 정치를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배신해도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에 대한 배신감 얘기도 하셨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특별히 챙겼다는 증언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통화 내용 말고도요. 그 중에 하나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공주승마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정유라 같은 끼가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로는 정유라 씨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저 김종 전 차관의 증언과는 달리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라는 그런 전략, 전술이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모른다고 계속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되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술들을 보면 김종 차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차관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임 시절에 딱 한 번 대통령을 독대해서 갔는데, 대통령 불러서 갔는데, 가니까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유라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정유라를 좀 지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차관을 독대했으면 뭔가 중요한 미션을 준다든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정유라를 갖다 지원해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충격했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난 정규제 TV와 인터뷰에서 본인은 정유라라는 것도 정유연인 줄 알았지, 정유라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그 정유라의 증언을 보면, 아니, 때때로 지금 안부 전화 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로 보면, 이 정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승마를 어떻게 하고,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지시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전적인 그 진술의 신뢰성, 이거 하나만 봐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진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박지민 변호사님, 이 전화 통화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것만 있다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좀 더 증언이라든지 진술이 나올 걸로 보이고, 이게 왜 중요하면 결국은 이 사건의 혜택을 다 본 사람은 결국 정유라거든요. 그렇죠. 정유라가 뭐 말을 받고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가 큰 축에서 혜택을 본 거고, 삼성은 어떤 그 합병의 대가로 이걸 준 거기 때문에, 합병했던 부분은 지금 일부 유죄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는 해결해야 되는데, 정유라가 의외로 쉽게 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최순실하고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안종범, 최순실, 정유라 관계가 딱 연결돼 있고 정유라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재단 설립 말고
그 삼성 관련된 부분은 정유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연결고리가 지금 잠깐 저희 키워드로도 확인했었지만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연결고리가 나왔음에도 성탈전 설날에 다 직통을 했었음에도 정유라 씨 어젯밤에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 기각되기 전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희 변호사님, 자필 편지 속에 증거인멸, 도피 고민의 흔적이 있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필 편지가 아마 마필 관리사가 이걸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에 승마 지원을 했던 전례를 모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이전 전례하고 같은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겉으로 보면은 삼성이 이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왔으니까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마 좀 그런 물타기용으로 저런 걸 모아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몰타로 그 국적 취득을 하는데 도피를 하는데 뭐 5억 원 정도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거는 몰타 시민권을 갖고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그 해외에 있으려고 했던 정황인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도주 우려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검찰에서 저 증거를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몰타 시민권을 취득할 만큼 해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저는 외려 거기에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정유라 씨는 이 도피 의혹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필 편지로 수사 대응책 논의했다는 건 맞나요? 그게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 변호인이 변론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오셔서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것 때문에 변호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 듣고 그거를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요. 몰타 얘기는 왜 잡으신 거예요? 저 편지에 나가는 몰타 얘기였어요. 다른 편지에서. 몰타 도피 시도를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네, 바로 지금 보신 모습이 두 번째 영장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의 인터뷰 모습인데, 물론 판사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고유 권한으로 판단을 한 거겠지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기각되고 발부되고 뭐 이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지금 우병우도 두 번째 불구속이 돼버렸고요. 이영선도 불구속이고 지금 정유라 같은 것도 두 번 청구했는데 불구속이 됐고 고영태는 또 빛의 속도로 구속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름 전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만약 청구했을 때는 사정 변경이 돼야 되고 뭔가 급격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판사의 어떤 그 사유는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 사유인데 그 사유 말고 새롭게 추가한 범죄 수익 은닉죄라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애매하거든요. 범죄의 뭐 횡령이나 뇌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으면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범죄 부분이 지금 재판 중입니다. 확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어떻게 구성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부분이 범죄의 중대성 부분인데 소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검찰이 좀 서두른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범죄 인도법 따라서 덴마크 정부하고 뇌물죄라든지 다른 것들을 좀 협의해서 추가를 해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저번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영장을 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의 이름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반반이었습니다. 저 정도 걸었는데 저게 기각되겠냐? 뭔가 충분히 걸었지 않을 거냐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이상은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2번 기각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제 법리적 본인의 소신대로 하긴 했겠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그 얘기보다 오히려 이 검판사를 향한 이제 돈 없는 마녀 사냥이 있다. 이 기각을 왜 시켰냐라는 볼멘 소리들이 점점 더 커져서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실 이제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좀 공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을
내리면 이렇게 상당히 이제 뭐 좋은 판사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면 이제 나쁜 판사로 뭐 이게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게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라는 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저한 법리에 의해서 이제 판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의 어떤 이 존엄성을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적인 이 판사에 대한 공격들이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 이게 인민재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라면 이런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외롭습니다. 판사가 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10시간 이상 장고를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쉽게 하려면 영장 도장 찍으면 그만이에요. 누구도 욕을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면 본인 자체가 편하다는 걸 누구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과 고민 끝에 기각의 도장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이 권 판사에 대해서 뭐 신상털이식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그렇죠. 검찰에서 조금 부족했던 게 있지 않을까. 다만 검찰에서 이게 불구속됐다 해가지고 정유라가 무죄가 된 게 아닙니다. 조사를 계속 받을 거고요. 그렇죠. 재판에는 쓸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런 와중에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번 국정농단의 시발점은 정유라 씨의 SNS 그리고 이대 학사 비리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잔챙이가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학사비리뿐만 아니라 K재단, 미르재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삼성의 말 지원 다 이게 문화융성과 뭐 체육진흥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만든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잔챙이라 보기에는 정유라가 이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엄청난 스캔들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은 틀림없죠. 다만 이제 이것이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 있는 어머니의 모든 총 연출에 의해서 됐고 얘는 그냥 단순한 단역 배우에 불과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태산이 쩌렁쩌렁 울리는데 단순히 정유라는 조그마한 그 쥐 한 마리에 불과하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유라가 없었다면 이런 엄청난 태풍도 안 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계없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모든 중심에는 정유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 국민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직접 통화로 비춰본 여러 가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사건 사고 소식 핵심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보죠.